이건 정말 미쳤다. 믿을 수가 없어. 네덜란드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겠다고 난리가 났어. 암스테르담의 한 카페에서 제 친구 마르틴의 페이스북 피드를 보며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디지털 매거진 유러피안 렌즈의 문화 섹션을 담당하는 여기자 엘리세 반 데르메이입니다. 그날 아침 제 타임라인은 온통 한국 문화 관련 소식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동네 클럽에서 K-팝 댄스 파티가 열린다는 소식,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져 밤새 시청했다는 고백글, 심지어 한국 김치를 직접 담그는 법을 배우고 계시다는 소식까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한국이 유럽을 정복하기라도 하는 건가? 처음에는 그저 SNS 알고리즘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암스테르담 중심가를 걷다가 목격한 광경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긴 줄이 늘어선 한국 식당들, 한글로 된 간판을 단 K-뷰티 매장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K-팝 음악. 그날 저녁 유러피안 렌즈의 편집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세, 요즘 네덜란드에서 불고 있는 한국 문화 열풍에 대한 특집 기사를 써줄 수 있을까? 네덜란드의 거리부터 온라인 공간까지 어디를 봐도 한국 문화로 가득해. 이게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문화적 현상인지 파헤쳐봤으면 해.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 제안이 그리 내키지 않았습니다. 저도 무의식 중에 아시아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럽 중심의 문화관을 가진 저에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였을 뿐이니까요.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팀을 이끌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 K-팝은 그저 10대들의 일시적인 유행쯤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열풍이 얼마나 갈까? 아마 1, 2년 안에 사그라들겠지.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취재를 시작했는데 이 취재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놀라운 여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암스테르담 중앙역 근처의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저 빨리 취재를 마치고 따뜻한 커피나 마시러 가고 싶었죠. 하지만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이게 다 한국 문화 행사 때문에 모인 사람들인가요? 행사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이 세 번째 행사인데 매번 인원이 2배씩 늘고 있어요. 올해는 700명 넘게 참가 신청을 했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네덜란드인들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서로 허리띠를 매주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아주는 모습이 진지하기까지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김치 담그기 체험이 한창이었고 다른 쪽에서는 K-팝 댄스를 따라 추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50대로 보이는 남성분이 젊은이들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온 지 벌써 세 번째예요. 처음엔 딸 때문에 왔는데 지금은 제가 더 좋아해요. 특히 한국 음식이 건강에도 좋고 음악은 활력을 주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암스테르담에서 이미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네덜란드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사진에 담으면서 처음으로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는 그렇게 예상보다 훨씬 흥미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날 한국어 학원을 찾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수강생의 80%가 직장인이었고 주 2회 퇴근 후 한국어를 배우러 온다고 했어요. 학원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K-팝 때문에 시작하지만 곧 한국 드라마, 영화, 그리고 한국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매료되죠. 눈치, 정, 우리와 같은 단어를 배우면서 네덜란드에는 없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암스테르담 중심가에는 이미 5개의 한국 식당이 생겼고 주말이면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대학생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가족과의 대화 주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 가족은 저녁 식사 후 함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드라마를 보며 세 세대가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세대 간 대화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어요.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저희는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을 설명해 드리죠.
드라마 속 갈등 해결 방식을 보며 우리 가족도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집 딸의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자신들의 삶의 공백을 채우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취재 3일째,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객관적인 기자로서 취재를 이어갔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일종의 혼란이자 반감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유럽에도 훌륭한 문화가 많은데 이건 그저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야. 곧 사라질 거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네덜란드의 젊은이들이 유럽 문화보다 아시아 문화에 빠져드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마치 네덜란드인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카페에 앉아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제가 쓴 문장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국적인 취향, 동양의 신비주의에 대한 일시적 호기심, 젊은 세대의 반항적 취향.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얼마나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요. 유럽 중심주의적 시각으로 한국 문화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편집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님,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어떠세요? 흥미롭네, 앨리세.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아. 네덜란드에서 한국 문화를 취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이 현상을 정말 이해하려면 직접 한국에 가봐야 할 것 같아. 한국에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이 기사는 단순한 트렌드 리포트가 아니야. 우리 독자들에게 진정한 통찰을 주려면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껴야 해. 내일 바로 항공편을 예약해 줄게. 통화를 마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 그곳에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 정말 필요할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안의 편견과 호기심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 시각을 넓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진짜 한국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며칠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 깔끔한 시설,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까지. 첫인상부터 기대 이상이었죠.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또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는 열차, 그리고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연결되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게 다 실제로 이렇게 잘 운영되나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에게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큰 뉴스가 될 정도죠. 서울 시내에 도착했을 때 그 역동적인 에너지에 압도되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한옥이 공존하는 도시 풍경. 밤늦게까지 활기찬 거리, 24시간 열린 편의점과 카페들. 이것이 바로 쉬지 않는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둘째 날, 서울에서 만난 한국 현지 가이드 민지 씨의 추천으로 국립국악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민지 씨는 서울대학교에서 유럽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냈던 경험이 있어 저와 같은 유럽인의 시각에서 한국 문화를 어떻게 소개할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은 처음이시죠? 앨리세 씨가 사물놀이를 직접 체험해보면 한국 문화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글로만 전달하기는 힘든 부분이잖아요. 민지 씨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국립국악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만난 프로그램 담당자는 능숙한 영어로 체험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걱정했던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음악은 언어가 필요 없는 소통 방식이니까요. 체험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지 씨가 말했어요. 여기 오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특히 유럽인들이 많아졌죠. K-팝에 익숙해진 후에는 전통 음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구, 꽹과리, 북, 징의 4가지 악기가 놓인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역동적인 리듬에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꼈지만 민지 씨의 격려와 도움으로 점점 그 리듬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민지 씨가 물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는 느낌이에요. 마치 제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듣고 있던 국악원의 김수연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문화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물놀이는 한국인의 한과 흥이 담긴 예술이죠.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면서도 그것을 승화시키는 우리만의 방식이에요. 민지 씨가 김 선생님의 말을 더 쉽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럽의 클래식 음악이 구조적이고 정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한국의 전통 음악은 자연스러운 생명력과 즉흥성을 중시해요. 그래서 처음 들으면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죠. 그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만 했지 느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분석하고 판단하기에만 급급했던 거죠. 사물놀이 체험을 마친 후 민지 씨는 종로구에 있는 특별한 장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바로 히딩크 거리였어요.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를 4강으로 이끈 히딩크 감독을 기념해 만든 거리였습니다. 이 거리는 2003년에 조성되었어요.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 축구의 역사를 바꾸신 분이라 많은 한국인들이 네덜란드에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죠. 민지 씨가 설명했습니다. 거리 중앙에는 히딩크 감독의 동상이 있었고 주변에는 2002년 월드컵 당시의 사진들과 기념품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네덜란드 전통 음식을 파는 작은 카페들이 한국식으로 재해석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히딩크 거리의 분위기는 마치 작은 네덜란드 마을 같았지만 동시에 한국적인 정서가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두 나라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문화교류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민지 씨는 한국의 대표적인 보양식인 삼계탕을 맛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운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어 체온을 올림으로써 오히려 더위를 이겨낸다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삼계탕 전문점 중 하나를 찾았습니다. 음식점은 꽤 붐비고 있었고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이 더 많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주인 아주머니가 어디서 왔냐고 물으셨고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하니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덜란드? 히딩크 감독님 나라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히딩크 감독님 정말 좋아해요. 저는 왠지 그 말이 좋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용하고 쿨해 보이지만 굉장히 친절하고 착했어요. 잠시 후 테이블 위에는 하얀 도자기 그릇에 담긴 뜨거운 삼계탕이 놓였습니다. 그릇 안에는 인삼, 찹쌀, 마늘, 배추 등 갖은 약재들과 함께 푹 삶은 어린 닭이 통째로 담겨 있었어요. 민지 씨가 삼계탕 먹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소금에 찍어 드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닭다리나 날개 같은 부위는 손으로 집어먹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식사 중에 음식을 손으로 직접 집어먹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여겨지니까요. 야만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지 씨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실용적인 면을 중요시해요. 닭다리는 손으로 먹는 것이 훨씬 편하고 그게 오히려 음식에 대한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문화란 그런 거잖아요.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조심스럽게 닭다리를 손으로 집어 소금에 찍어 먹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편했고 그 순간 주변의 한국인들과 동질감을 느꼈어요.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삼계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민지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의학의 기본 철학인 약식동원이 담겨 있어요.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개념이죠. 인삼, 황기, 당귀 같은 한약재들이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요. 한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런 지혜를 이어왔죠. 식사를 마치고 나니 정말 몸에 활력이 돌았습니다. 이제까지 먹어본 어떤 보양식보다 효과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이 5,000년 동안 쌓아온 식문화의 지혜를 직접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유럽의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훨씬 이전부터 한국인들은 음식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한국의 식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건강에 좋으면서도 맛있으니까요.
맞아요. 네덜란드에도 한식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도 간식으로 한국의 디저트인 떡볶이나 만두 순대로 점심을 먹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우리는 걸으면서 남산 서울타워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며 이 역동적인 도시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어요. 특히 고층 빌딩은 2050년대에 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수천 년의 역사와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이 도시는 마치 과거와 미래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울은 1988년 올림픽 이후 급속도로 국제화되었어요. 예전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언어 문제도 많이 해소되었죠. 지하철 안내도 영어로 되어 있고 주요 관광지에는 다국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울타워 관광 안내소의 직원도 덧붙였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예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였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죠. 그 말을 들으며 처음 쓴 기사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문화 마케팅 성공 사례. 얼마나 편향된 시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치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의 결과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인들의 끈질긴 노력과 창의성,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려는 진정성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지 씨와 헤어지기 전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인사동에서 만나요. 거기서 한글 서예를 체험해 보실 거예요. 분명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이 될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기사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 한국 유럽이 배워야 할 열정과 혁신. 취재 마지막 날, 인사동의 한 전통 문화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민지 씨가 특별히 추천한 곳으로 한국의 전통 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입구에 걸린 마음을 비우고 들어오시오라는 현판이 왠지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은 두 가지 체험을 준비했어요. 수묵화와 한글 서예입니다. 동양의 예술 정신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체험이죠. 민지 씨가 설명했습니다. 체험관은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한옥 구조였습니다. 바닥에는 전통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역대 명필들의 작품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서양의 미술관에서 수많은 명화를 감상했지만 이곳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웅장함보다는 고요함이, 화려함보다는 담백함이 주는 아름다움이었죠. 첫 번째로 수묵화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대나무 그림을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대나무는 동양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재입니다. 사군자라고 하는 매화, 난초, 국화와 함께 군자의 정신을 상징하지요. 특히 대나무는 비어있는 속과 곧은 줄기, 그리고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유연함으로 겸손하면서도 강인한 정신을 의미합니다. 붓을 들고 종이 위에 먹을 풀어 수묵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대나무 마디를 표현하고 잎을 그려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이었어요.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리셔도 됩니다. 동양화는 실수를 지우거나 수정할 수 없어요. 한번 내려진 붓 자국은 영원히 남죠. 그래서 모든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요.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서양 미술에서는 실수를 덮어버리거나 다시 칠할 수 있지만 수묵화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는 것이죠. 그렇게 1시간 동안 온전히 붓과 먹, 그리고 종이와 교감하며 대나무를 그려나갔습니다. 대나무의 강인함과 유연함이 잘 표현되었네요. 처음 치고는 정말 훌륭해요. 선생님이 완성된 제 그림을 보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경험은 두 번째 체험인 한글 서예였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한글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수단을 넘어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을, 사람이를 상징합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라고 평가하고 있죠. 선생님은 저에게 자연이라는 단어를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위적이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의미하죠. 한글 서예를 통해 이 단어의 의미를 느껴보세요. 붓을 들고 먹을 찍은 후 천천히 자연이라는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글자를 쓰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제 몸이 붓의 일부가 되어 종이 위를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온전히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되는 경험이었죠. 서예는 단순히 글씨를 예쁘게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표현하는 예술이에요. 붓의 힘, 먹의 농담, 종이와의 만남.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서예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만나게 되죠.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문화를 취재하면서 머리로만 이해하려 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 순간 붓을 든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종이에 스며드는 먹의 번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평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체험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문화의 정수가 아닐까요?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깊이를, 완벽한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진정성을 중요시하는 것. 이것이 5000년 한국 문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체험이 끝나고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런 체험들이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란 걸 알겠어요. 이건 정말 깊은 문화적 경험이었어요. 붓을 든 순간 한국이 제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보는 것보다 체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한국의 매력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직접 경험한 후에는 깊이 빠져들게 되죠. 인사동을 나서면서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옥의 기와지붕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제야 비로소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제 수묵화와 서예 작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야. 내 영혼의 일부가 담긴 작품이야.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가면 이 작품들을 제 사무실에 걸어두고 매일 아침 그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을 것이라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온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취재를 마치고 네덜란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타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 그것은 곧 나를 새롭게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을 알아가면서 저는 제 안의 편견도 발견했고 그것을 넘어서는 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취재는 이제 제 인생을 바꾼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이제 제 머릿속이 아닌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을 단순한 경제적 이득이 아닌 진정한 문화 교류의 기회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죠. 유럽의 중심에서 저는 한국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이 기사가 네덜란드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길,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저처럼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도 속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